김병준 전 부총리가 자유한국당의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개혁의 전권이 주어지는데 과연 인적 청산, 읍참 마속이 가능할까요? 혹시 올라오자마자 패전투수가 되는 건 아니겠죠? 최저임금 논란이 거셉니다. 너무 빨리 올려서 을과 을이 싸우게 됐다는데 을들의 마음을 잘 아는 두 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오늘 마침 초복인데 개고기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도 낸 분입니다.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신망과 지탄, 그리고 희망, 걱정, 이 위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고요. 국회가 원구성을 새롭게 했는데 행안위에서 행정안전위에서 전선을 나란히 형성하다가 또 이번에 법사위로 또 나란히 자리를 옮긴 장제원, 표창원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친하다는 게 또 증명이 됐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이 한 임기 동안 상임위를 바꿔가면서 같이 하고 네. 또 방송도 이 방송 외에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네. 프로그램 진행까지 같이 했거든요. 라디오도 같이 했었고요. 제 의정 생활 중에 우리 표창원 의원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네. 가까우시면 혹시 다음에 뭐 정계 네. 개편이나 이럴 때 같은 당에 몸담으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장경원님 오시면 네, 표창원 의원님은 보수시니까 보수의 본류로 오시면 어떨까? 초복 이야기하겠습니다. 초복인데 공교롭게 표현님께서 네. 지난달에 동물보호법 개정안, 뭐 그냥 쉽게 말해 개식용 금지법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개 식용 금지가 아니고요. 네. 개 임의 도살 금지죠. 그럼 이제 뭐- 드시는 분을 금지시킬 수는 없어요. 아, 네. 다만- 근데 도살 안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되겠죠. 네. 네.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법을? 현재 동물보호법 제8조에 동물에 대한 살상 네.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현행법은 이러이러한 살상은 금지한다라고 나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이 네. 불법인지 합법인지 잘 모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불법인데도 합법인 것을 오인하고 계셔서 네.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동물을 살상하면 안 된다. 이것이 원칙이고요. 네. 천명하고 하지만 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한다. 그래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보면 소, 닭, 돼지 등 그러니까 식용 축산물을 도살, 도축하도록 돼 있고요. 그 방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동물보호법 제8조를 바꿈으로써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임의적인 도살, 식용 목적의 개, 고양이 도살 이것을 확실하게 불법으로 규정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뭐 소, 돼지, 닭 이런 게 이제 축산 네. 뭐 식품위생법에 올라가 있는데 네, 거기에 뭐뭐 하면 안 된다에 개를 집어넣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원래 개가 없고요. 네. 식품위생법에도 원래 개가 없습니다. 네. 다만 축산법의 하위 법령에 네. 개를 가축으로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가축으로 사육할 수는 있되 네. 도살, 도축하거나 또는 식용할 수 있는 법은 전혀 없어요. 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개정안을 낸 것은 동물보호법상에 그러한 목적의 식용 목적 개 이제 도살이 이해했습니다. 금지다. 네. 이렇게 네.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관련법이 아니고 동물보호법에 아예 집어넣어버리시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이제 도살을 못하면 그 사업으로 개를 기르시는 분들이나 보신탕집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죠. 현재도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바꿔 깨끗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네. 어떤 다른 의원께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를 넣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합법화가 되고 위생관리를 받을 수가 있죠. 그건 아마 동물단체에서 반대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걔가 어떻게 그거를 누가 장기현 입법을 해요? 의원께서 하시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어차피 네. 표창원 의원님 법이 자체가 네. 개 식용금지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네, 되죠.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되고. 네. 그럼 현재 영업하고 있는 보신탕집은 어떡하나. 이를테면 우리가 담배가 몸에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그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오랜 이제 식습관 속에서 이 보신탕을 즐겨 드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기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법으로 네. 이거를 금지하기보다는 뭔가 좀 계몽, 무브먼트 이런 쪽으로 해서 계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했을 경우에 지금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네. 이런 분들의 타격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게 30년 동안 진행돼 왔죠. 문화적인 접근, 계몽을 통해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그렇죠. 이미 우리의 개식용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과 지탄,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부적인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김홍신 의원께서 네. 차라리 이 기회에 개식용을 합법화하자라고 법안을 내셨다가 많은 비판을 받으시고 결국은 철회하셨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보면 네. 의외로 개 도살이나 보신탕 금지하자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네. 과반이 되질 않아요. 네. 그런 부분도 감안하신 겁니까? 감안했죠. 그리고 그 설문조사의 접근이 뭐였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식용 금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개고기를 먹지 않아. 하지만 나라에서 법으로 기호를 금지시키는 것은 찬성하지 않아. 이런 그렇죠. 그런 의견이시거든요. 논리죠. 네. 그런데 사실 제 법안은 그게 아니에요. 현재 불법화되어 있는 것들이 암암리에 계속 행해지고 그러다 보니 항생제가 엄청나게 많이 투여된 개 그리고 뜸장이라고 아주 협소하고 학대적인 환경에 사육되는 상황 그리고 박테리아, 세균 등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된 것을 누구도 위생관리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 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불법화하고 법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사진 잠깐 볼까요? 네. 이게 저 부산의 구포 가축시장인데요. 오늘 초복인데 저 친구들이 오늘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 장 여기도 아주 이제 잃어버린 옆에 개고기 삶아주는데 잃어버린 네. 개를 찾는 붙어 있고요. 또 있습니까? 사진이? 네. 이건 이제 아마 동물보호단체에서 개고기 파는 부산의 구포시장 반대 시위하는 이어가시죠.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죠.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이 만연되고 위험하고 위생관리가 안 되는 것을 방치할 것이냐. 하나는 합법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이 기회에 지난 30년간 지속돼 왔던 우리 문화적 노력을 법제로 확정할 것이냐. 이미 1998년에 필리핀은 개 도살 및 식용 금지 입법을 했고요. 2000년대 초반에 대만과 태국, 싱가포르 역시 마찬가지로 입법을 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개 식용이 이렇게 허용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 중국, 베트남 세 개 나라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요. 네. 그 어쨌든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농해수입니까? 네. 상임위가? 네, 소관 상임위가 농해수위죠. 상임위 통과할 수 있습니까? 글쎄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전제를 할게요. 개고기를 가서 제가 원해서 먹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법이라는 게 이 우리 식문화,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습이라는 것을 못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것은 표 의원님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개 식용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통과되면 개고기 도살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살을 하려 그러면은 이 법을 누군가가 정부가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합법화시키는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 입법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법은 식용방지법인데 과연 이 오래된 식문화, 관습을 금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회에서도 통과가 쉬울 것이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병준 전 부총리를 자유한국당이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죠, 이제? 오전에 됐습니다. 어떻게 박수 치고 선출된 겁니까? 전국이 어저께 의원총회에서 선호도 조사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끼리. 근데 압도적으로 김병준 교수님을 모시자라는 의견이 또 됐었고 그런 것들이 또 전국 의원들이 의원총회의 어떤 그런 선호도가 또 같이 반영된 것 같아가지고 박수로 저희가 만장일치로 추대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으로도 기억하시지만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때 이제 탄핵 움직임이 있을 때 국무총리 내정자로 또 많이 기억하시죠. 자, 오늘 선출된 이후에 김병준 위원장에게
기자들이 당연히 이거 물어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 그와의 관계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이제 참여정부에서 같이 함께 일하셨던 그런 인연이 있으신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좀 대척점에 계신 거잖아요. 대척이라고 그러지 말고 서로 좋은 경쟁 관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죠. 친문재인 민주당 인사들 일부에서는 이제 뭐 김병준 위원장님한테 노무현 대통령 이름도 올리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먼저 혹시 뭐 그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거죠.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제 선출이 돼서도 저런 이야기 했어요. 대한민국의 진영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보수나 진보 인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일해서는 안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김병준 부총리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으로 왔을 때 이 진보 진영에서 많은 비난이 올 거라는 각오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각오를 하고서라도 이러한 대척점에 있는 이러한 아주 좀 충돌적인 이런 이분법적인 정치를 좀 하지 말고 네. 좀 더 협치와 상생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좀 정치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이 비대위원장을 모신 가장 큰 이유가 노무현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건전한 어떤 그 중도적인 실용주의 노선을 걸어온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념적으로 보면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보면은 네. 저희 자유한국당이 외연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자유한국당이 더 중도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노무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시즌 2가 문재인 정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정책들을 네. 지금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정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네. 생각이 저희들은 지금 힘들어진 자유한국당을 좀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비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가 한참 나올 때 그때 이제 거국 내각 이야기도 나올 때인데 그때 이제 당시 여당에서 총리로 내정했을 때 그때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냉장고 안의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하게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먹거리죠.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요.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완전히 바닥으로 이미 떨어졌을 상황이고, 저때 거국 내각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 워낙 네. 국정이 뭐 운영이 안 되니까요. 네. 그때 만약에 여권에서 김병준 총리를 내세우지 않고 야권이 내세운 총리를 청와대가 받았으면 탄핵까지 안 갔을까요? 그건 모르죠. 가정이니까요. 네. 만약에 그 거국 내각이 실제로 구성되고 여야 없이 네. 일단 난국 타개하자.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뒤따르는 게 국정농단의 진실을 어떻게 하냐는 문제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증거가 나오고 증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걸 계속 수사하고 특검이 활동하고 이렇게 된다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죠. 불가피했습니다. 명준 전 부총리께서 저 때 좀 울음을 울컥하시는 네. 마음하고 지금의 마음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저희 그 비주류에서 여당의 비주류 비박계죠. 비박계에서 김병준 총리 내정을 반대한 이유는 절차의 문제였습니다. 인물의 문제가 아니고. 이를테면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거국 중림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최고위원 회의.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가 그 당시 이정현 전 네. 대표가 거국 내각을 좀 해라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국 중림내각 총리를 김병준 총리를 임명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게 절차적으로 굉장히 이게 어떻게 거국 중립내각이냐라는 절차의 문제 때문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참 좋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못 받아들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당시에도 사실은 탄핵 국면에 있어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중립적으로 국가를 이 위기 순간에 잘 이끌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이번에도 참 이 어려운 자유한국당의 적임자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좀 그럼 제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 자유한국당이 저희가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그 새누리당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 모셔왔죠. 보수에서 모셔왔죠. 그런 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라도 다시 혁신했듯이 혁신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려가 많습니다. 우선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당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 정당의 베테랑이신데 김병준 교수께서는 사실 정당 생활을 거의 안 해보셨어요. 청와대 생활을 좀 하셨지만 네.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그 대한민국 국가대표 야구팀이 흔들리고 있어서 구원투수를 영입했는데 일본 선수인데 뭐 국가대표도 아니고 네. 시합에서 승수를 한 번도 거둬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일부 의원들께서 혹시 가서 잘못하면 괜히 참여정부나 노무현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앞서 말씀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좀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내부도 하나가 되셔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제 갈등이 있으신데 과연 외부에서 뭐 대척점이란 표현까지 썼는데 상대 측에 주로 계셨던 분이 가셔서 얼마나 봉합해서 하나로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 네. 우려는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럼 잠깐만요. 그거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가지고 성공하셨잖아요. 네. 김대훈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대척점. 이를테면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을 민주당에 모셔가지고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희도 대척점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당 어떤 경험이 없다는 거는 오히려 그것이 자유한국당을 수술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렇죠. 저희 당의 가장 큰 문제가 개파 부분이거든요. 김병준 위원장은 개파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보수 진영에 어떤 빚도 없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개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 믿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잘 좋겠다는 됐으면 거예요. 좋겠다. 다만 검증이 안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과연 하실지는 우려는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지만 당원 당규상 뭐 당대표입니다. 권한 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적 청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애둘러 질문드리지 않고요. 그럼 친박 청산하자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청산이요? 아니요. 그거는 네. 조금 그래서 이 비대위표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적으로 김병준 제가 이제 좀 고언을 드리자면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는 당 대표로서 일단 자유한국당을 정상교대에 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당의 본래의 역할. 이를테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이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짚어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야말로 잘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역할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된다. 대한 정당으로서. 그렇죠.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지율이 오른다. 왜냐하면 일단은 당이 화합이 되고 네. 화합이 된 상황에서 정확한 메시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그 김병준 그 당시에 교수님을 서울시장으로 후보로 모시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상당 시간을 할애를 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이 이런 거다라고 파일을 이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파일 속에 보면 대안까지 다 빼곡하게 적어놓은 정책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야당으로서의 확립을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준다. 네.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율도가 올라갈 거다. 정당의 지지율이 25%대만 안착이 되면 그 힘으로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 인적 청산, 인적 혁신, 조직 혁신하다. 지금은 사실상 지금의 모습으로는 인적 혁신 바로 했을 경우에는 네. 반발이 많겠죠. 다만 우리 당이 제대로 착근하고 지지율이 상승했을 때 이 상승된 여론의 힘으로 저는 인적 혁신, 조직 혁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일정 부분의 시간은 줘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말씀하신 건 매우 추상적인 부분이라 물론 대한정당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제 부분인데 생각에는 지금 네. 사실 장전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이유로 모신 거라면 만약 기업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그 내부의 아니, 영업 그런 뜻이 비밀을 아니에요. 가져와서 상대 기업을 공격하라 이렇게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에 비대위원장 민주당의 모실 비밀을 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예, 네. 근데 사실은 처음에 비대위원장 모실 때 이국종 교수님까지 떠올릴 정도로 환자다, 스스로를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환자다, 큰일 났다, 수술을 해달라라고 모셨는데 이분이 와서 쓰러져 있는 환자를 수술하는 게 아니라 쓰러진 환자 보고 다른 상대방과 싸우도록 하자,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요. 먼저 하셔야 될 그 것은 말씀이 아니고요. 수술 먼저 하셔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표현이 그런 네. 말씀이 아니고요. 암 환자가 체력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의사는 먼저 체력을 보강하고 비타민 주사를 맞춰가지고 체력을 보강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처음 해야 될 거는 너무 이렇게 체력적으로 거의 수술받기도 불가능한 자유한국당을 어느 정도 체력을 복원시켜라, 이런 말씀이고요. 영업비율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노무현 정부 당시에서도 김병준 위원장께서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영업비밀가 아니고 저희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그동안 야당으로서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야당으로서의 거친 표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더 순화하면서 제대로 된 모습의 야당의 모습을 가져가면서도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위크 포인트들을 잘 짚어내는, 그것이 저희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의 왜소해진 체력을 좀 넓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정방지도 아니고 네, 또 알겠습니다. 바로 수술을 네. 못한다는 네.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이 저와 상의 없이 상임위를 교체해서 6년간 정든 법사위를 떠나게 됐다. 네, 한참 전투 중인데 말 안 듣는다고 아군 저격수를 뺀 것, 아마 민주당에서 제일 좋아할 것, 이렇게 지적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무위로 가셨는데 네. 표현이 정무위가 나쁜 상임입니까? 법사위보다는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러니까 많은 정무위 분들이 가고 가려고 싶어서 네. 다들 못 은행이나 가서 금융 난리인데 이런 걸 그리고 관할하는 상임인데요. 국회의원이 이제 각 위원회마다 정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상임만 갈 수 있는 국회의원이 다선 의원 아니면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님은 또 법사위에서 간사도 지내시고 했기 때문에 순환 보직 차원에서 네. 제가 볼 때는 정무위로 간 건데 저거를 어떤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감정 때문에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옹졸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 좀 합니다. 네, 그 새 비대위원장이 왔는데 이런 갈등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상임 배치도 끝났고 네. 김성태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그 우리 의원님들 마음 다친 부분을 그런 네. 것들 좀 사과를 했고, 그래서 어저께 의원총회는 너무 생산적이었어요. 어제 김성태 예, 권한대행이 아주 자세를 많이 낮추고 우리 언론에서 네. 좀 실망할 정도로 싸움이 없었어요. 언론에서 실망할 정도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시간 때문에요. 친박 청산 없이도 인적 쇄신이 가능합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인적 쇄신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체력을 확보를 하면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좀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마음에 지금 어떤 결심을 하기는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남으로부터 청산을 당해야지 내가 스스로 청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내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당을 위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스스로 또 하시는 분들, 또 지역 관리가 또 많이 안 되신 분들, 이런 건 친박, 비박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할 때까지 혁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가 용서할 정도로 인적 청산, 인적 혁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그대로 질문 드릴게요. 예. 친박 청산이 없이 자유한국당에서 인적 쇄신이,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선 자유한국당 내부도 장전 의원님의 발행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김진태 의원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건 당내 문제이기보다는 국민들께 끼친 어떤 그런 실망과 우려가 많았거든요. 네. 세월호 유가족분들에 대한 비하라든지 촛불 시민에 대한 비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속되면서 많이 이제 분노를 야기하셨는데 네. 친박이라는 것만으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뿐만 아니라 친박 의원 다수가 그러셨는데 그냥 그분들에 대한 인적 청산 없이 나머지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과연 그대로 의정 활동을 함께 하실 수 있으실까? 두 번째로는 국민 여러분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신데 네.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점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인적 청산이 안 되기 때문인데 이걸 그냥 외부적 효과로 어떻게든 넘어가겠다? 네. 저는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조금만 말씀드리면 인적 청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총선이 2년이 남았잖아요. 지금 당장 어떻게 국회의원을 청산한다는 게 불가능한 그래서 일입니다. 여쭤본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정당이 이제 그 지지율을 확보를 하고 또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절차가 행해져야 할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까지 조금 인내하고 또 서로 성찰하고 또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저희가 단결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혁신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김진태 의원이 본인이 법사위는 좀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니까요. 법사위 나와서 정무위로 가게 되면 민주당이 제일 좋을 거라는데 김진태 의원께 한 말씀 하시죠. 30초 영상 편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 카메라 보시고요. 시작하시죠. 네. 네, 김진태 의원님, 저희는 사실 의원님께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네, 뭐 좋아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다만 우려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의원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으셨거든요. 그리고 의정활동 중에도 법사위에서 본인이 막은 법안이 몇 개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 때문에 더더욱 우려가 많고요. 정무위란 것도 공정경제를 확립하고 재벌 감시해야 할 중요한 곳인데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같은 자세로 임하실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부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셔서 조금 많이 달라진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김진태 의원- 최저임금, 네. 김진태 의원님은 우리 보수 진영을 또 대표하는 또 소중한 자산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덕담 드렸잖아요. 시간 때문에요. 법사위가 문재인 그냥 싸우지 대통령이 말고 하자고요. 예. 2020년까지 최저임금 아시다시피 10,000원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거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그 부분 잠깐 듣고 질문 한두 개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 결정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입니다. 너무 올렸습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 또 민주당에서 이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지금 영세자영업자들이란 이런 분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폐업을 걱정하고 있는데 대선 공약 또는 뭐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고집을 피운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인식 자체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거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인식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기업과 기업 간의 싸움을 또 만들거든요. 하청에 문제가 있다. 카드 수수료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해결은 시장에서 만들어야 돼요. 시장을 키움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지금 실질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임금을 착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 18년 동안 지금 노동 생산성이 2.2배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2.2배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시간 문제는 때문에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시장에서 예를 들면 규모별, 업종별 차등을 한다든가 아주 정교하게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네, 우선 최저임금 1만 원은 모든 정당, 모든 대선 후보가 다 약속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최저임금 때문은 아니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로열티 문제라든지 그리고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 편의점의 매출이 우리가 20%밖에 안 돼요.
그건 뭐냐면 한 지역에 너무 많은 편의점들을 개설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대기업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네. 뭐 착취 피착취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잘못된 형태의 자영업의 폭증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요. 임대료 역시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가는 동안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어려움들을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사과드리고 속도 조절하겠다. 다만 최저임금을 올려서 최저임금이 뭡니까? 모든 임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최하위 보류에 있는 분들의 인상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같이 가야 되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함께 해결해내야 하고 고통 분담을 해야 합니다. 주부와 학생이 간단하게요. 주부와 학생이 저소득층은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과 하시는 분들. 네. 주부들. 이게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죠. 네. 풀어내야 합니다. 네, 또 다음 주에 이 문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